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반도를 군수, 병참 기조화하며 중화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갔어요. 그 결과 오늘날 북한 지역에는 1950년대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흥남 비료 공장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미쓰비시의 황해도 겸익포 제철소, 압록강의 수풍수력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은 절대적인 패권국인 미국과 벌인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한반도에 세우던 공장이나 기업들을 철수하지 못한 채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북한은 이때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기술자들을 억류하기도 하면서 강제적으로 기술을 전수받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의 경제적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한반도를 통째로 공산화시키겠다는 야욕을 품은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비극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 모두 황폐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 즉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북한은 소련과 중국, 동독과 체코 등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죠. 결국 북한은 초토화된 땅들을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먹고 살만한 경제 수준을 보이긴 했으나,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 뒤 주체 사상을 내세워 북한을 파국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이후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와 동시에 무리한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순식간에 몰락하고야 말았죠.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을 찾아온 또 다른 재앙은 위태로웠던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이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때 당시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이 멸망할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60, 70년대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발견된 지하자원과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산업시설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1960년대 남한의 1인당 GNP는 83달러였던 반면 북한은 280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3.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상황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빠른 시기 평양 지하철을 개통하기도 했고, 아시아 세 번째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제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는 한계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에 쏟아부었고, 중공업, 경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의 발전을 고루 이룩하겠다는 욕심을 부린 김일성은 문어발식 발전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김일성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2억 7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양의 차관을 도입해 여러 산업에 투자도 하고 물건도 찍어내고 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뉘앙스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당시 북한은 기술력이나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발전을 거듭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오로지 생산력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품질이 좋지 않은 북한의 물건을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 해도 북한 제품을 사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향은 이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북한에서 팔리지도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이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이때 김일성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비난론 공장, 제13차 평양세계 축전, 서해관문으로 총 230억 달러, 즉 오늘날 약 31조 원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91년 설상가상으로 소련이 해체하게 되면서 냉전 시대는 완벽한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좀 친다 하던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1994년에는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권력욕이 앞선 나머지 정적들을 제거해 나감과 동시에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대를 역행해버렸죠. 이후 이 상황은 전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의 경제봉쇄로 이어지게 되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을 지원해주던 유통망마저 끊겨버렸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북한은 1990년대 붕괴의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붕괴는 지난 1995년, 1996년 대홍수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1995년 북한을 찾아온 대홍수는 유엔 세계기상기구, 즉 WMO가 발표한 지난 50년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10대 자연재해 가운데 중 하나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이 입은 피해액은 251억 7천만 달러, 오늘날 한화로 약 3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사망자 68명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먼저 북한은 당시 인민들에게 식량 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 요소들을 배급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홍수가 찾아오기 이전부터 경제난에 허덕이던 북한은 인민들에게 나눠주던 배급을 외곽 지역부터 차례로 줄여왔었고, 심지어 아예 배급을 중단한 지역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북한 전역에서 배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대홍수가 북한을 휩쓸게 되면서 저수지댐이 다 터져버린과 동시에 농부들이 갖고 놓았던 농토가 파괴되었고, 이때 소실된 곡물의 양만 해도 무려 150톤에 달했다고 하니까요. 또한 탄광들이 침수되자 석탄을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가동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는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이 상황은 철도를 멈추게 했고 철도가 멈췄다는 것은 광석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시기 철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철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계 공장이 멈춤과 경공업 공장들이 모두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이 파괴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은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은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식량과 같은 물자들을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대홍수의 피해로 인해 운송수단을 운행할 돈도 식량도 자원도 없으니 북한의 인민들은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말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이 시기를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사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총 3번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유격대가 일본군 토벌작전을 피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100여일간 강행군을 했던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의 경우 1956년 8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 초토화되었던 때를 말하는데 이 시기가 올 때마다 북한에서는 항상 지원을 받아 버텨왔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정일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인민들이 많이 힘들어해? 그럼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세뇌교육이 중요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의 어려움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극복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힐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의 인민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배고픔에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는 등 지금의 우리로선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죠. 이로 인해 당시 북한에서는 집과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이른바 꽃제비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아사한 인원만 해도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도 추정된다고 하니 이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으면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오늘날 북한에 길고양이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고난의 행군 당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다 잡아먹어서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이것조차 부족해서 2탄이라는 것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2탄이라는 것은 수목질 유기물이 늪지대 같은 곳에 두껍게 퇴적한 탄소 화합물입니다. 2탄을 사용하는 용도는 비료라든지 불을 뗄 때 집어넣는 땔감이었죠. 이 말은즉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조차 먹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것은 북한에서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정당화하고 또 2탄을 대중화하기 위해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2탄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역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2탄에 조금의 옥수수 가루를 섞어 국수를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광고를 때려버렸죠. 그러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식 쇠뇌교육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와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인민들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북한에게 닥친 최악의 경제난, 굶주린 인민, 썩어빠진 지도부라는 삼위일체로 인해 인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고위급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면 김씨 일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김정일은 북한이 어려워진 탓을 지도부에게 돌린 뒤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또 불만을 표출해내는 지도부를 색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일은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에는 자신의 정적들을 감시 및 제거한 뒤 완벽한 신격화를 이루어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마조라는 비밀경찰을 조직하게 되죠. 김정일의 생각은 나라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 시마조를 파견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사상을 검토하고 경력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데려가 신문했다고 해요. 물론 이 신문에서는 가혹한 북한식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시마조의 만행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극심해져 이 시기 북한에서는 핏빛이 난무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결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만 5천여 명 이상의 인원이 희생되면서 김정일식 공포정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반대파 숙청 그리고 인민들의 여론 분열을 한 번에 방어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날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으나 훗날 김정일은 시마조 사건으로 인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던 인민들을 구출해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어요. 인민들은 시마조 사건에 대한 속사정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독재자 김정일이 원할 땐 박수를 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이때 북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소련이 해체된 직후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이 끊겨 정상교역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의 공장들이 멈추게 되었고 이 상황은 북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과 다름없었어요. 때문에 김일성은 눈을 감기 전에 깨달은 게 있었는지 세제 경쟁보다는 개혁 개방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당시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독재자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지미 카터를 만난 김일성은 단 2주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차지했던 김정일은 개혁 개방 노선
노선을 선택하는 대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끌어모아 국방비에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김정일은 국가 총 생산량의 30%를 국방에 사용했다고 해요. 이 말은 즉 군대를 광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일은 북한의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북한의 인민들은 불만을 표출할 시간도 채 얻지 못하고 김정일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렇게 김정일의 완전한 독재 체제 아래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된 북한에서는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공식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 혹은 어깨너머 알고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시기를 겪었음에도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해냈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인민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말이 극복이지 변한 것 없는 보여주기식 선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에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에 허덕이던 인민들은 당에서 나눠주던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장마당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장마당에서는 북한 인민들끼리 몰래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당에서는 우리가 배급 안 해줄 거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남고 이것마저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진짜 큰일이라도 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장마당을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인 결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시킨 장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정일의 신격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북한이라는 곳이 탄생한 이후 그토록 꿈꿔왔던 수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네, 바로 핵개발이죠. 사실 북한에서의 핵개발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부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당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중국 지역의 핵폭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었고, 북한은 이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1962년 북한은 국방경제병진 노선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뒤 같은 해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6월 영변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 2메가와트급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했었죠. 이후 1980년 7월에는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즉 흑연 감속로를 착공하게 되는데, 이 흑연 감속로는 고농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원자로였고, 북한이 꾸준히 핵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 결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결국 1985년 12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 가입하게 되었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 핵협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는데 합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진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에서 실시한 북한 임시 핵사찰 후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에서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1994년 6월 IAEA 탈퇴 선언문을 제출하게 되죠. 이 시점이 바로 한반도의 제1차 북핵 위기였는데, 사실 이 위기는 비교적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거든요.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때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핵 협상에 대한 물꼬를 마련한 뒤 1994년 10월 21일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가 완공되었을 시에는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약속한 일명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 영향은 1994년 11월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1차 북핵 위기는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잡은 이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핵은 필연적인 부분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김정일은 북미 간 합의 이행 문제를 꼬투리로 잡고 영변 원자로를 암암리에 재가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이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2002년 2월 북한에게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를 달리게 되죠. 하지만 김정일은 같은 해였던 2002년 12월 북한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해버린 뒤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 선언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제2차 북핵 위기이죠. 하지만 이 위기는 이전처럼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정일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국제사회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자리에 모여 육자회담을 개최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제재 완화는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려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이를 다 무시한 채 핵개발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출 제한은 물론 타국의 그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했죠.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해버린 뒤 같은 해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해버렸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국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그래도 2007년 2월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 또다시 육자회담을 개최한 결과 같은 해 7월에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진전이 있었고, 이후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를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북핵 불능화 실사단
따니 북한을 방문해 불능한 조치를 착수하기도 했고, 지금껏 북한이 걸어왔던 길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있는 핵개발 핵심 시설 3곳인 핵영변 발전소, 핵연료봉 공장, 재처리 시설을 불능화한 뒤 2008년 6월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버렸죠. 사실 이 폭파는 북한 핵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를 파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된과 동시에 2009년 5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해버렸고 스스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북한에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복합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군사적 위험 요소, 국내적인 정치 안정성 유지,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적 대처 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핵개발은 북한에게 여러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해보면 북한은 핵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많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수없이 많은 이득을 누려왔죠. 앞에서 언급되었듯 제1차 북핵위기 협상의 경우에는 북한이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경수로 제공과 동시에 중위 50만 톤을 지원해주기로 협상을 했었어요. 또한 제2차 북핵위기 이후 진행된 육자회담에서는 무려 100만 톤의 중위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죠. 결국 북한은 핵 협상을 통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름 356만 톤, 약 4억 달러, 즉 하나 5,4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지원한 쌀은 226만 톤, 액수로는 7억 달러, 한화로 약 9,400억 원 상당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고, 육자회담 같은 핵 협상이 있을 때마다 수십, 수백만 톤의 식량 지원이 이어졌었죠. 사실 이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결과적으로 비핵화로 이끌려하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지만, 북한은 이 상황을 악용해왔어요.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얻어낸 자원, 솔직히 이 정도의 원조라면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이 이루어질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춥고 배고프고 척박함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배급제를 중단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받아온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배고픔에 참지 못한 북한 인민들은 마을로 나와 몰래 물건을 사고 팔았고, 이는 곧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이지만 시장 경제체제의 원리가 적용된 장마당이라는 곳을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은 이 장마당에서 돌고 있는 숨은 돈들조차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은 곧 북한의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때 북한에서 내세웠던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물가는 폭등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이 위축된과 동시에 북한의 인민들은 안 그래도 쌓여왔던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포기하고 개혁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는 물론 북한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